예술의 영역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창작 세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공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 가치로 남는 거고 청년들의 가장 감각이 뛰어나고 창의성이 뛰어나고 가장 이제 활동이 창의적인 시기에 솔직한 얘기, 남들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오늘 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음악 작곡가 유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드라마나 이런 데 뒤에 쓰이는 사운드 트랙 등을 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예능, 스포츠, 뉴스 등 뒤에도 다양한 음악들이 쓰이고 있는데 그런 음악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를 뛰어넘어가지고 저는 원래 꿈이 음악감독이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런 청년 리더로 가는 길이 좀 너무 힘들지 않나 좀 고민이 많았어요. 뭐 방송사에도 단편 드라마라는 걸 많이 작업을 하는데 그런 단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신인 작가님, 신인 연출자님들이 많이 데뷔를 하는 기회장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음악 쪽도 이제 청년 리더나 이런 신인들이 하는 부분에서도 기회를 줄 수 있다면은 이제 저 같은 젊은이들이 더 작업을 많이 하고 경험을 쌓아서 도전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 길들이 너무 연결되는 고리가 너무 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더라도 그 안에 OST라든가 드라마 이런 나오는 음악이 좋으면 또 드라마까지 좋아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젊은 작곡가들은 어떻게 진짜로 뭐 가수한테 곡을 주는 거, 본인 작곡 능력도 뛰어나고 곡도 좋은데 이게 어떻게 좀 드러나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시도를 하고, 뭐 드라마도 상당히 보면은 괜찮은 중견 작곡가들의 그걸 할 텐데 작곡이라는 것은 저는 뭐 이런 경력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느낌이 좋고 감이 좋으면 얼마든지 좋은 곡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할지 이 부분이 답답할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 공모전이 있었어요.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었고 공모전에서 입상을 몇 번을 한 다음에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감독님 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데서 이제 제 성과가 이제 높게 들어가게 반영이 되어서 그때 이후에도 이제 쭉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공모전이라든가 이게 그러면 음원 플랫폼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가령 작곡하는 사람들이 자기 음원들을 좀 쌓아놓는 플랫폼이 있고 그게 이제 저작권 보호를 받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치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좀 들어보기도 하고 이 음원이 좋다라 그러면 채택도 하고 이런 뭐 플랫폼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이런 젊은 작곡가들이 데뷔하기 위해서 뭐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든가 이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공모전이라든가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한 사항이 있나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심심찮게 공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급을 못 받았다, 지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은 보통은 이제 후지급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약서가 있어도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대체적으로는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같이 했던 사람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다음에 같이 이 사람이 나하고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워낙에 큰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것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싶었더니 이런 거 역시 이제 만약에 새로운 리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면은 기존에 이렇게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콘텐츠 진흥원이라든가 다양하게 정부가 뭐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표준계약서 작성의 문제라든가 어떻게 하면 예술인으로서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도도 만들어지고 법도 통과됐지만 더욱 더 쉽고 좀 더 완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작곡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리더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공예하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공예라고 해서 공예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과 이름도 공예 디자인이라서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하고 그 공예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을 알려주거나 조금 더 시민들에게 공예를 알리는 이렇게 공방 형태의 스튜디오가 있고 어떤 거기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상품들을 만드는 상업 작가 분들도 계시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으로 해서 어떤 갤러리나 어디 해외 전시를 나가려고 하는 작품을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KCTF에서 운영하는 트렌드 페어라고 1년마다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거기서 창작 공방관이라는 다른 갤러리 관들 비해 좀 더 저렴한 관을 또 됐었고 제가 거기서 우수 작가가 돼서 좀 장관님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상을 받고 계속 지원 사업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느낀 게 그 공예 KCTF에서 운영하는 공예 주간 행사나 트렌드 페어라는 큰 행사가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몇 가지 사업들이 그 지금 공예가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뭔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예를 하려고 창업이나 스튜디오를 하려고 하면 작업실이나 그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마나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기구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 어디 이렇게 혼자서 만들 수 못하니까 모여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는 청주에 있어서 청주가 이제 공예 도시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받는데 다른 지역 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이제 공예 스튜디오가 사실 지역별로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초반에 이제 작가 생활이나 또 공방을 하려고 하면 그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으면 분명히 그런 시장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희가 이게 예산에 계속 끊임없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좀 다양한 분야의 젊은 작가들,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스타트업들이죠. 창업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이제 이런 그러면서 지금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가마 이거 뭐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젊은 작가들이 처음부터 마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공공으로 그냥 좀 쓸 수 있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쓸 수 있고 또 그거를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트컬처 랩 뭐 이렇게 해서 가령 뭐 우리가 만약에 유튜버가 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카메라 한 400만 원짜리 중고 카메라 해도 한 3-4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스튜디오를 갖춰야 되고 그러면 대충 봐도 한 2-3천 원 있어야 뭔가 좀 방송을 해보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런 돈도 들이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좀 무료로 좀 쓸 수 있는 처음에 런칭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내가 이제 활동을 런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좀 담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체부가 좀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누스랩스라는 작은 게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윤입니다. 일단 저희는 먼저 게임 콘텐츠를 PC 그리고 콘솔 위주로 먼저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 6월 말에 네크로랜드라는 PC 게임을 출시를 했고 2년 동안 만든 게임을 출시를 했고요. 예, 사실 게임을 잘 만들어도 지금 게임을 알리는 게 되게 어려운 시장인데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이제 애플에서 이제 앱스토어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케팅 여력이 큰, 자금력이 큰 그런 큰 회사에 비해서 저희 같이 작은 회사들은
그런 마케팅비를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구글에서 이제 랭킹을 매겨서 이제 그쪽으로 랭킹 순위에 좀 올라야 순위에 있는 걸 먼저 하게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게임 같이 초기 유저 확보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마케팅비를 태우더라도 순위권에 10위권, 20권 안에 드는 건 사실 상상도 하기 어렵고요. 지금 게임은 이 코로나 시기에 모든 사람이 다 좀 무너지고 아주 어렵고 그런데 유독 게임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게임은 또 이제 웹툰하고도 연결되고 또 영화하고도 연결돼서 영화와 게임이 저희 보면 이제 RCC라고 저희 문체부에서도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리얼리티 커넥티드 시네마에서 마치 그 현실에서 그 AR, VR로 이제 영화를 와칭해서 익스피리언스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게임 산업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게임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구입비가 많이 드는지 알고 싶고 이것을 홍보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좀 젊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게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비싼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을 좀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샌드박스처럼 막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면은 이거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장을 좀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지원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어떤지요? 아, 네. 저희가 일단은 게임 만들 때는 그 장비나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듭니다만은 그런 부분 사실 지원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 제일 큰 거는 인건비이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게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를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국내 게임 전시라는 전시는 다 가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통해서 직접 그 게이머들을 만나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특히 이제 게임 쪽은 요즘에 제조업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 52시간 근로제 이 부분이 안 맞더라고요. IP를 출시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24시간, 48시간 계속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은 아마 개선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게이머라든가 투자자들이 그 제작자와 이제 늘 함께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그런 파티들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문체부 헌진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지원의 일환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기회들도 저희가 홍보 마케팅 측면에서 뭐 많은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